오토리그레시브 제너레이티브 모델링이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는 제가 올 초부터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신트랜스레이션에서 시작해서 뭐 GPT-3, 이미지 GPT, 주크박스, 달리, 비디오 GPT 등 다양한 모달리티 그리고 또는 뭐 비디오까지도 오토리그레시브 모델링을 통해서 제너레이티브 모델링이 된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은 어쨌든 PX, 제너레이티브 모델링이기 때문에 PX 데이터 라이클리후드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건데 이때 학습할 때 이걸 팩토라이제이션을 하게 되죠. 어떤 기준으로 팩토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냐면 시퀀스 순서 기준으로 팩토라이제이션을 해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는 것처럼 PX를 전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한 번에 학습하지 않고 P0, 뭐 P0가 그다음 주어졌을 때 P1 그리고 두 개가 주어졌을 때 P2 이런 식으로 컨디셔널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학습하는 문제로 쪼개가지고 학습하는 접근이 오토리그레시브 모델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NLP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시퀀셜 오더가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맞춰주면 되는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2D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레스터 스캔 오더를 사용해서 레프트 투 라이트, 탑 투 바텀 방향으로 순서를 매겨주고 이 순서가 그냥 시퀀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똑같이 오토리그레시브하게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이미지 쪽에서 특히 오토리그레시브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VQVA를 기반으로 한 투스테이지 프레임워크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리캡을 해보면 이런 어프로치들은 PR 301번째 달리 발표나 327번째 스케일링 로우 발표에서도 언급이 많이 되었는데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이런 전체 이미지의 스파셜 레졸루션을 줄이는 예를 들어서 256, 256이었다면 16, 16으로 줄여서 전체 시퀀스 길이를 줄여준 다음에 각각의 나온 CNN으로 뽑혀져 있는 피처 맵을 토큰들의 시퀀스로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해주는 프로세스를 한번 겪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지 2에서 오토리그레시브 모델링은 이미지 전체 픽셀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압축된 코드 위에서 이 코드들을 가지고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한 다음에 오토리그레시브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토리그레시브 모델, 정확히는 오토리그레시브 디코더가 학습이 된 다음에는 제너레이션 위에서 샘플링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스테이지 2 모델에서 오토리그레시브 디코더를 이용해서 코드 샘플링을 하게 한 후에 스테이지 1 디코더를 이용해서 생성한 코드들을 원래 이미지 도메인으로 바꿔주는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VQVA 프레임워크를 좀 더 발전시켜서 지금 오늘 소개드릴 이미지 발표를 발표할 예정인 저자들은 VQGAN이라는 논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PR 315번째 발표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VQGAN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 있는 모든 인포메이션을 전부 다 퀀타이제이션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코드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비효율적이고 학습하기 어렵다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스테이지 1에서 리컨스트럭션 할 때 코드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그대로 다 리컨스트럭션 하는 게 아니라 퍼셉추얼 로스나 아니면 어드버서리얼 로스를 함께 붙여줘서 겐 트레이닝을 함께 해줘서 좀 파인 그레인한 디테일, 논문에서는 imperceptible detail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강아지의 미세한 패턴들은 어떻게 돼 있든지 상관을 안 하잖아요. 그런 패턴들은 겐을 이용해서 그냥 생성을 해버리고 코드북의 캐패시티는 전체적인 컨텍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시멘틱한 인포메이션을 담는 데 집중하자라는 모티베이션을 바탕으로 VQGAN이라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VQGAN에서는 되게 하이 피델리티 이미지 제너레이션 성능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번 12PR에서 오랄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저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VQGAN을 이용해서 오토리그레시브 제너레이션으로 하이 피델리티 이미지를 만들어냈던 저자들이 이 연구를 한 데는 모티베이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티베이션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저자들이 생각하는 오토리그레시브 제너레이션의 한계는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이 저자들이 발견한 건 아니고 사실 NLP나 다양한 오디오나 다양한 오토리그레시브 모델링을 하는 분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점인데요. 첫 번째 문제점은 이렇게 오토리그레시브 모델링이 특히 이미지 같은 경우에서는 레스터 스캔 오더로 보기 때문에 글로벌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벌트 이미지가 제가 일부러 벌트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벌트 이미지를 본다면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 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주황색 코가 있는 부분을 모델링할 때는 이 코 아래에 있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 코를 모델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당연히 이 주황색 코를 인식할 때 윗부분에 있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아랫부분에 있는 컨텍스트 또는 이미지 전체와 관련된 컨텍스트, 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아랫부분은 자세하게는 뭐 줄무늬 옷을 입고 있겠죠. 또 전체적으로는 어떤 캐릭터의 모양이 있죠. 이런 식으로 유니디렉셔널한 컨텍스트뿐만 아니라 바이디렉셔널 컨텍스트 또는 글로벌 컨텍스트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랭귀지 모델에서는 엘모 다음에 벌틱라는 모델이 나왔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오토리그레신 모델이 레스터 스캔 오더에서 left to right, top to bottom으로 생성을 하기 때문에 이 마스크가 아래쪽에 있으면 채워넣을 수 있는데 마스크가 만약에 위쪽에 있으면 프랙티컬하게 못 채워넣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래를 보고 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토리그레신 모델은 위에서부터 쭉쭉쭉쭉 생성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스크가 되어 있으면 생성하지 못합니다. 조금 더 이게 번역에서는 아비트럴리한 폼의 마스크에 대해서 생성할 수 없다는, 하더라도 완벽하게 생성할 수 없다는 프랙티컬한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티처 포싱 트레이닝에 의한 익스포저 바이어스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 단어가 되게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되게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우리가 학습할 때, 특히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에서 입력값으로는 다 트레이닝 데이터를 넣어주거든요. 그 말은 여기입니다. 입력값으로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는데, 즉 스타트 토큰이 주어진 다음에 to를 예측했어요. 그 다음에 이 예측값을 바탕으로 그 다음 벌드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학습할 때는 입력으로는 무조건 트레이닝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즉 그라운드 트루스가 들어가고 각각의 위치에서는 이전 위치에 있는 인풋들은 전부 다 정답이라는 가정 아래에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to birds 한 다음에 to가 주어졌을 때 원래 데이터에서는 people이 있었는데 뭐 to 다음에 birds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벌즈를 예측하더라도 이걸 그대로 입력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people을 그대로 준 다음에 다시 to people 러닝을 맞춰라, 이런 식으로 그라운드 트루스를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트레이닝하게 되면 장점은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면 당연히 만약에 여기서 to를 예측하고 입력으로 넣어주고 그다음 벌즈를 예측하고 입력으로 넣어주고 하게 되면 테스트 타임이랑 동일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to 벌즈가 나왔을 때 to 벌즈에 대한 트레이닝 데이터가 없으면 그 다음 스텝에 뭐가 나와야 될지 우리가 슈퍼비전을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적더라도 아니면 없더라도 현실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고, 두 번째로는 한 센턴스를 학습하기 위해 인퍼런스를 여러 번 할 필요 없습니다. 즉 여기에서 이 벌즈를 예측할 때, 러닝을 예측할 때 그냥 한 번에 한 배치에서 미니 배치에서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티처 포싱을 이용해서 학습하기 때문에 당연히 테스트할 때는 to 예측하고 to 다음에 벌즈 예측하고 벌즈 다음에 flying 예측하게 되는데 중간에 한번 틀릴 수 있잖아요. 트레이닝 할 때는 이 틀린 걸 바로 잡아주는데 테스트할 때는 틀린 걸 그대로 다시 인풋으로 넣기 때문에 에러가 어큐뮬레이션 된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 타임과 트레이닝 타임에서 트레이닝 방식의 인퍼런스 방식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익스포저 바이어스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데, 오토리그레신 모델은 티처 포싱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이런 익스포저 바이어스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해결하려고 스케줄드 샘플링이나 이런 방법들이 제한되고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대체 방안이 있더라도 좀 계산적으로 비효율적인 요소도 있고 여전히 오토리그레시브 제너레이션 모델에서 한계로 남아 있습니다. 크게 이 세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보자라는 게 이미지마트 연구의 메인 모티베이션이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할 때는 솔루션으로 디노이징 디퓨전을 AR 모델링을 이용해서 하자는 겁니다. 전체적인 오버뷰는 이렇게 한 그림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논문의 구성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멀티노미얼 디퓨전 프로세스를 포뮬레이션하고
VQCAM과 각각의 이제 그 디퓨전 프로세스의 각 레벨에서 어떤 식으로 학습해야지, 특히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모든 레벨을 학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 가지로 논문은 구성되어 있고, 이 그림, 일단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림만 보고 생각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먼저 모든 오토레그레슨 모델이 그랬듯이, 투 스테이지 프레임워크가 그랬듯이,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리컨스트럭션 기반으로 이런 이미지를 코드들의 시퀀스로 퀀타이제이션 해주는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하나 학습을 하게 됩니다. CNN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학습을 하고, 이 연구에서는 VQGN의 후속 연구이기 때문에 그냥 리컨스트럭션만 하지 않고 리컨스트럭션과 함께 어드버서리얼 로스와 퍼셉추얼 로스를 붙여서 완벽하게 리컨스트럭션 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퍼셉터블한 샘플이 나오도록 스테이지 1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학습을 하고, 그 다음 먼저 독립되게 학습을 하고 나서 어떤 이제 이미지들이 코드들의 시퀀스로 표현이 된다면 이걸 바탕으로 멀티노미얼 디퓨전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PR12에서 디퓨전 프로세스가 소개된 적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보실 때 좀 낯설어 하실 것 같은데,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일단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일단 제너레이션 하는 컨셉은 이런 식으로 coarse to fine 한 순서로 학습을 하자는 건데요. 즉 오토리그레시브 제너레이티브 모델링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바이디렉셔널 컨텍스트 또는 글로벌 컨텍스트를 보지 못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질문에 먼저 코arse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바탕으로 파인 그레인하게 점점 만들어 가보자라는 컨셉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역시 또 제가 생각해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 사람은 이미지를 그릴 때 한 번에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아래로 붓을 그리면서 이미지를 만들고 끝내지 않잖아요. 좀 대략적으로 한번 전체를 그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야겠다를 생각하고, 다시 그걸 처음에 생각했던 걸 바탕으로 그 전체 그림을 그려내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디테일한 걸 잡아줄 때는 다시 이제 그렸던 것 바탕으로 디테일한 것들을 다시 생성해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 나가면서 좀 파인 그레인하고 디테일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처음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만들겠죠. 좀 작은 모델이라면 이런 거 바탕, 이건 사실 노이즈에 가까운데, 일단 어느 정도 계략적인 새 그림이 만들었다고 봅시다. 가정해 봅시다. 이런 새 이미지가 나오면 여기 지금 부리도 이상하고 디테일들이 뭔가 다 망가져 있죠. 근데 이 이미지가 주어진 다음에 다시 이거 바탕으로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 부리가 이 윗부분만 보고 얘를 예측하는 게 힘들어서 개판으로 학습이 됐을 텐데, 이제 아래쪽도 볼 수 있다면 이거는 새를 내가 만들려고 하니까 확실하게 부리를 만들어야겠네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 스텝에서 이 부분을 예측할 때 부리를 조금 더 확실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결국에 이렇게 멋진 이미지를 그리는 것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전에 생성했던 이미지를 글로벌 컨텍스트로 가정하고 이걸 컨디션으로 사용해서 다시 그리고 다시 그리고 다시 그리자는. 그럼 이제 학습을 시키려면 이런 프로세스를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인버스 프로세스 또는 리버스 프로세스라는 말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포워드 프로세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먼저 인버스 프로세스 또는 리버스 프로세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제너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본 이미지가 X0라고 볼게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미지가 X T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T가 컸던 방향에서 원본 이미지로 돌아오는 방향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XT에서 시작가 주어졌을 때 XT-1을 만들고, 이게 조금 비직관적이죠, 순서가. 제너레이션 관점에서 본다면. 또 이제 XT-1 관점에서 XT-2를 만들고, 이걸 반복해서 X0까지 도착을 하게 되면 좋은 이미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XT-2를 만들 때 T-1도 있고 T도 있고 과거를 다 볼 수 있는데 전부 다 고려 안 하고
직전 스테이트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마코 프로세스라고 마코 프로퍼티를 따라서 이 프로세스를 마코 프로세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우리가 지금 흔히 아까 인투이션으로 말했던 이 제너레이션 하는 과정이 이 디퓨전 프로세스에서는 리버스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거고, 당연히 이 리버스 프로세스는 아직 우리가 모른다는 건 파라미터를 모릅니다. 즉, 이 제너레이션 하는 프로세스를 우리는 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학습을 할까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응돼서 포워드 프로세스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 원본 이미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총 라지 T 스텝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X0에서 시작해서, 즉 원본 이미지에서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이미지까지 반복적으로 콜옵션 시키는 프로세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본 이미지에서 정확히는 랜덤 노이즈,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매핑 시켜주는 과정을 포워드 프로세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세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음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콜옵션 하는 프로세스는 우리 Q라고 표기를 하고 있고요. 즉, 만약에 Q xt-1에서 xt로 가는 포워드 프로세스가 있다는 말은 뭐 이 이미지가 있을 때 정확히는 이 이미지의 코드 맵일 텐데, 이걸 우리가 뭐 랜덤 리플레이스먼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랜덤 마스킹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원본 이미지에 콜옵션을 계속 주는, 일부를 계속 조금씩 주는 프로세스를 콜옵션 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노운이고 얘는 언노운인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냥 X0에서 계속 콜옵션 주면서 반복해서 한 번 콜옵션 주는 거, 또 두 번 콜옵션 준 거, 세 번 콜옵션 준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데, 직관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콜옵션 된 걸 만들 수 있으니까 다시 이 콜옵션 된 거에서 원본 이미지로 예측해주는 또는 생성해주는 모델을 학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게 디노이징 디퓨전의 핵심적인 인투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포멀하게 보면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X0가 원래 이미지 도메인이기 때문에,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PX0를 모델링 하는 건데, 파라미터 세타를 이용해서. 근데 얘는 만약에 우리가 X라지 T가 레이턴트 베리어블로 있다고 가정하면 XT에서부터 다시 이 리버스 프로세스를 계속 해 나가다 보면 결국 X0까지 도착을 해볼 수 있겠죠. 즉 PXT가 주어졌을 때 이거 바탕으로 T-2를 만들고, T-1을 바탕으로 T-2, T-3, T-4 이렇게 땡땡땡 만드는 모든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원본 이미지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컨셉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세팅을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포워드 프로세스도 필요한 게, 그러면 우리가 X0가 주어졌을 때 X1부터 라지 T까지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것도 마코 프로세스로 표현할 수 있고, 각 스텝에는 이전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번 콜옵션, 또 이전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번 콜옵션 한 것들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컨셉을 가지고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살펴보면 아래처럼 유도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좀 제가 이거 유도하는 거를 좀 준비하다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슬라이드에 못 넣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PX0죠. 이건 세타가 없으니까 트루 디스트리뷰션이죠.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습하는 건 트루 디스트리뷰션과 우리가 학습하는 모델 디스트리뷰션, 즉 제너러티브 모델이죠. 이 제너러티브 모델 사이에 모델 디스트리뷰션 사이에 KL 다이버전스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게 기본적인 우리들의 학습 방향입니다. 물론 이게 진짜 트루 디스트리뷰션의 엔트로피랑 이제 크로스
또 모델 디스트리뷰션과 트리 디스트리뷰션 사이에 크로스 엔트로피로 이제 나눠지게 되고, 실제로 우리는 크로스 엔트로피 텀만 미니마이제이션 하기 때문에 MLE를 푸는 거로 결국 치환되는데요. 이 KL 텀을 그냥 그대로 바로 학습을 하는 게, 즉 한 모델 가지고 P세타를 한 모델 가지고 바로 이걸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게 기존에 있었던 오토리그레신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가정했던 X1, X2, 땡땡땡, X 라지 T, 얘네들을 X0들의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베리에이셔널 어프로치를 이용해서 엘보를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VA에서 계산하던 것처럼 엘보를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서는 KL 텀을 미니마이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엘보가 어퍼 바운드로 표현이 됐는데 아래처럼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시간이 나면 댓글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되는 직관이나 관련 자료들을. 근데 핵심적인 거는 결국에 X1에서 X0로 가고, 그 다음에 XT에서 XT-1로 가고, 얘네들의 합으로 표현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첫 번째, X1에서 원래 이미지로 가는 거는 VQVA 또는 VQGet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즉, 이 X1은 리컨스트럭션 된 이미지고 X0는 원본 이미지라고 그냥 디터미니스틱하게 일단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X1이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코드들의 시퀀스가 주어지기 때문에 코드들의 시퀀스를 바탕으로 우리가 XT에서 XT-1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얘네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콜옵션 했던 프로세스 Q가 있을 텐데 얘네들의 XT-1 given XT 사이를 미니마이제이션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저희가 콜옵션 할 때는 이렇게 Q가 있으면 Q는 XT-1에서 즉 원본이랑 가까운 이미지에서 XT로 즉 콜옵션을 주는 방향으로 모델링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로스 텀은 반대로 뒤집혀서 나와 있습니다. 즉 제너러티브 프로세스처럼 좀 더 콜옵션된 이미지가 있을 때 XT-1로 가는데 그 디스트리뷰션,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우리가 줬던 콜옵션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진다는 게 조금 헷갈립니다. 이거 못 구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프로세스, 콜옵션하는 프로세스를 간단한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베이즈를 이용하면 쉽게 이것도 직접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KL의 어퍼 바운드가 VQGen 로스랑 두 번째로는 각 프로세스에서 원본 우리가 콜옵션 줬을 때 콜옵션 줬었던 이미지를 기반으로 콜옵션 주기 전 이미지를 되돌리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학습시키는 텀으로 디컴포지션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텀이 타임에 대해서 t는 2부터 라지 t까지 각각 주어지기 때문에 각 스텝마다 이 디퓨전 프로세스에 대한 로스를 미니마이즈 해주게 되면 전체 KL의 어퍼 바운드가 미니마이즈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1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VQGen을 그대로 학습을 하고요. 트레이닝 로스에서는 리컨스트럭션 로스로 L1을 쓰고 어드버서리얼 로스, 퍼셉추얼 시밀러리티 로스, 그리고 코드북도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코드북 로스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 스테이지 2가 이슈인데 스테이지 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콜옵션 디스트리뷰션을 안다고 가정해야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게 구조를 가져갑니다. 그냥 랜덤하게 몇몇 코드를 골라서 랜덤한 코드들로 바꿔주는 프로세스를 포워드 프로세스로 가져갑니다. 즉, 그냥 식 보기 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지가 이 4x4 코드로 표현이 됐다고 볼게요. 일반적으로는 16x16인데 제가 4x4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콜옵션 준다는 말은 사실 수식으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컨셉추얼리 일정 확률로 랜덤 코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바꿔주면 이렇게 바뀌겠죠. 한 번 더 바꿔주면 또 뭐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이걸 계속 무한히 반복하다 보면 무한히는 아니고 충분히 많은 횟수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 모든 코드가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모든 코드가 바뀌는 시점은
그냥 이 콜옵션된 코드 맵이 랜덤 디스트리뷰션 또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 됐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콜옵션 프로세스에서는 이렇게 각각 콜옵션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습하는 모델은 얘가 주어졌을 때 지금 5개가 콜옵션 됐는데 이 3개가 콜옵션 된 문제로 3개가 콜옵션 된 이 코드맵을 예측하는 모델을 그냥 학습을 하는 거예요. 즉, 이 오토리그 전체 코드맵을 한 번에 다 학습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주어졌을 때 분명히 얘랑 얘는 랜덤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컨텍스트에 비해서 뭔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덜 콜옵션 된 거를 맞추는 모델을 학습을 하는 게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를 AI 모델로 학습을 하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좀 이렇게 콜옵션 된 프로세스를 좀 수식으로 보면 이거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이고요. 결국에 T번째 스텝의 이미지에서 I번째 위치에 있는 토큰이라고 볼게요. 이 토큰이 베타 T를 이용해서 1-베타 T 확률로 기존 코드가 그대로 유지되고 베타 T의 확률로 다른 코드들로 랜덤하게 샘플링 되는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콜옵션 포워드 프로세스를 우리가 디자인한 다음에 학습할 때는 얘가 주어졌을 때 그냥 얘를 맞추면 되기 때문에 오토리그레신 모델로 다시 2, 3, 1, 75, 4, 8, 8, 43, 8, 2, 3, 1 이런 식으로 맞추면 되거든요. 근데 얘를 이제 컨디션으로 줘야 되니까 인코더가 필요합니다. 즉 발트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이용해서 일단 얘를 전부 다 인코딩을 하고 다시 이걸 컨디션으로 다시 디코더에서는 2, 3, 1, 75, 43, 8, 23, 1, 2, 3, 4, 6, 10 이런 식으로 디코딩을 하게 됩니다. 즉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의 오토리그레신 모델에서는 인코더가 없고 디코더만 있고 이 디코더는 바로 이 X1을 예측했는데 여기에서는 XT가 주어졌을 때 먼저 인코딩하고 그걸 바탕으로 XT-1을 디코딩하고 다시 XT-1을 인코딩하고 XT-2를 디코딩하고 이걸 계속 AR 모델로 반복을 해서 X1까지 가는 접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하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데요. 중요한 거는 이 트루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리버스 모델이 되게 강력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콜옵션을 줬는데 이렇게 랜덤하게 콜옵션 주고 랜덤하게 콜옵션 주고 랜덤하게 콜옵션 줬는데 왜 이렇게 콜옵션 된 샘플에서 덜 콜옵션 된 샘플로 가는 리버스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표현력이 강해야 얘네들을 실제로 재현할 수 있거든요. 기존 디퓨전 모델에서는 이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를 엄청 베타를 작게 줘서 노이즈를 아주 조금씩 주고 대신에 스텝을 되게 길게 합니다. 즉 1000스텝 정도 준 대신에 한 번에는 조금씩만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리버스 프로세스에서는 조금씩 수정을 해 나가면서 원본 이미지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오토리그레신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리버스 프로세스를 익히기에도 충분하고 베타 값을 크게 주더라도 AR 모델은 인코딩만 잘 되어 있으면 디코딩을 잘 하기 때문에 또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1000스텝 정도는 필요 없고 한 3스텝에서 5스텝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말은 이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이 원래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5스텝을 쓰더라도 AR 모델을 총 5개 필요하다는 말을 내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서머리를 해보면 먼저 여러 개의 AR 모델을 독립적으로 학습시켜서 쓴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가장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마지막 스텝에 일단은 이 이미지들을 여러 단계에 걸쳐서 노이즈를 줘서 콜옵션된 샘플들을 만드는데 일단 마지막 단계에서는 거의 랜덤 유니폼에서 샘플링된 코드들이 나올 텐데 일단 얘는 디코더 온리 AR로 먼저 모델링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주어졌을 때 그 다음 스텝, 이게 주어졌을 때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스텝을
각각 독립적인 AI 모델을 학습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 스텝에 있는 이미지들을 인코딩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트랜스포머 디코더만 쓰는 게 아니라 발트 구조의 인코더 디코더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스텝에서 이제 코드를 원본 이미지로 바꾸어주기 위해서 스테이지 1 모델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건 기존 연구였던 VQGN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컨셉이 새로운 컨셉이 아니에요. 새로운 컨셉이 아니고, 사실 저는 이게 뉴립스에 업데이트됐지만 처음 읽었을 때는 이 디퓨전 베이스드 모델이 너무 유행이니까 좀 억지로 끼워 맞춘 경향이 좀 있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디퓨전 베이스드 모델도 이런 컨셉을 설명하기 아주 좋은 이론적인 프레임워크이지만, 이런 어프로치는 이런 디퓨전 베이스드 모델이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존재해 왔거든요. NLP도. 그거 우리는 노드 오토레그레시브 어프로치라고 불렀고, 픽스드 랭스가 주어졌을 때 얘를 반복적으로 리파인먼트 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센텐스에 도달하는 어프로치들은 이미 논 오토레그레시브 어프로치에 많이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랬기 때문에 논 AI 어프로치랑 철학적으로는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대신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설명할 거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생각할 거냐, 또 해석할 거냐를 멀티노미얼 디퓨전 프로세스로 했다라고 보면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거기에 맞게 이 VQGN이랑 AR 투 스테이지 프레임워크를 끼워넣고, 그게 더 저는 맞는 해석이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일단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디퓨전 베이스드 모델이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결국에 AR 모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건 엄청 어려운 태스크인데, 이런 식으로 여러 스텝에 걸쳐서 문제 자체를 코스트 파인으로 조금 더 쉬운 문제들로 쪼갠 다음에 각각의 쉬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학습해서 전체 문제를 푸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이론적인 의미가 있다고도 동의하고 있고, 실험적인 결과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페이퍼에서는 실험 크게 4가지를 했는데, 먼저 Unconditional Image Generation, FFHQ랑 엘선 캣 배치 철치에 대해서 4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언컨디셔널하게, 즉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랜덤하게 만들어 봐라 라고 했던 실험을 했고, 두 번째는 컨디셔널 이미지 제너레이션, 뭐 클래스 컨디션이나 아니면 텍스트, 어떤 캡션을 줬을 때 이 캡션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 봐라 하는 컨디셔널 이미지 제너레이션 태스크를 진행을 했고요. 또 VQGN에서 보여줬던 엄청나게 큰 이미지를 패치와이즈로 만드는 태스크도 보여줬습니다. 시멘틱 플리커 데이터셋에서. 그리고 로컬 에디팅이 사실 이 논문의 핵심인데, 아까 인트로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AR은 윗부분이 마스킹 되어 있으면 못 만들거든요. 아랫부분만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선 윗부분도 만들 수 있다는 로컬 에디팅에 대한 실험도 보여주고, 이제 마스크가 윗부분 마스킹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자유롭게 마스크를 주더라도 이전 스텝에서 한번 인코딩을 하니까 만들 수 있다라는 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 진행했습니다. 근데 스테이지 1 학습할 때는 데이터셋마다 좀 다른 전략을 사용을 했고요. 먼저 VQGN, 이 이미지넷에서 학습된 프리트레인된 모델이 있는데, 일단 이걸 가져와서 사용을 했고, 데이터셋마다 스크래치에서부터 다시 학습한 것도 있고, 아니면 파인튜닝한 데이터셋도 있습니다. 데이터셋 특성에 따라서 이미지넷에서 학습한 코드들이 좀 도움이 되면 파인튜닝을 하든지 그대로 쓰고, 아니면 FFHQ 같은 경우에 사람 얼굴이기 때문에 스크래치에서부터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컴프레션 레이트는 이게 정보량은 아니고 스파셜 레졸루션에 대한 건데요. 256 x 256을 16 x 16으로 줄였기 때문에 다 256분의 1입니다. 그리고 AR 모델 학습할 때 좀 파라미터들을 보면 좀 재밌어요. 일단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 되게 힘들고 좀 복잡한 것들이 많고, 데이터도 클래스마다 데이터들도 임밸런스도 심하고 적은 데이터 클래스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인 프로세스의 체인 스텝이 6으로 가장 길었고, 플리커도 5 정도 됐고, 컨셉추얼 캡션도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이미지도 많아서 그런지 한 5 정도 됐고, 엘서는 4, 또 FFHQ는 다 공통되게 사람 얼굴이 있기 때문에 3 정도 줬다고 합니다. 근데 파라미터 수를 보면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각 스텝마다 웨이트 쉐어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T는 6이면 VQ겐이 첫 번째 스텝이고 5개 스텝에 대해서 700M 정도의 AI 모델을 총 5개를 줬습니다. 컨셉추얼 퀘션 같은 경우에는 한 4개, 다 한 700M으로 통일을 했고요. 플리커를 제외해서.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전 스텝에 있는 예측한 이미지를 인코딩하는 데 더 많은 레이어를 쓴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32 이렇게 쓰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디코더에서는 레이어 한 6배 정도로 인코더 디코더의 비율을 똑같이 두는 게 아니라 좀 더 디코더를 가볍게 두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디코더를 가볍게 두는 이유는 당연히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디코더가 무거우면 샘플링이 느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코더는 최대한 가볍게 하고 인코더를 좀 무겁게 해서 파워를 높이는 방향으로 모델링을 했다고 파악을 했고요. 실제 결과를 보시면 FFHQ, L-SUMBED, 여기가 이미지넷도 있네요. 이미지넷 보시면 이거는 클래스 컨디셔널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네, 샘플된 이미지를 보시면 실제로도 되게 하이 퀄리티의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R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정량적인 수치를 비교해 보더라도 일단 뭐 FFHQ를 기준으로 보면 스타일겐2나 빅겐은 이겼고요. 그다음에 스타일겐2가 3.8로 엄청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응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AR 모델에서는 되게 과감한 수치를 보여줬고 빅겐을 이기지도 못했는데 사실 AR 모델이 빅겐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샘플링된 이미지를 직접 비교해 다른 뭐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이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훨씬 더 잘 되는 걸 보여주고요. 이미지넷이랑 CC에 대해서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결과를 보더라도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 되니까 리젝션 샘플링이라고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가지고 다시 리젝션해서 좀 퀄리티가 낮은 애들은 버리고 높은 애들만 따로따로 추출을 해주는데요. 컨셉추얼 퀘션 같은 경우에도 한번 만든 다음에 클립 스코어를 바탕으로 탑 뭐 32개 중에 막 탑 2 이런 애들을 고르고 있는데 스코어를 보면 생각보다 이미지넷 FID가 한 7.44로 되게 낮은 수치를 보여주는 거 볼 수 있고 컨셉추얼 캡션 같은 경우에도 뭐 클립 스코어가 기존 테이밍 트랜스포머 VQ겐을 학습했던 것보다 더 좋은 수치를 보여주는 것까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저희가 샘플을 한번 볼 수 있는데 mountains and hills 하고 여기에 뭐 서로 다른 단어들 넣어주게 되면 뭐 surface면 surface고 snow면 snow고 뭐 sunrise면 sunrise 맞게 잘 제너레이션 된 걸 볼 수 있고요. 뭐 더 texture of wood, pizza, water 이런 거 보시면 뭐 피자 텍스처도 만들어주고 워터 텍스처도 만들어주고 정성적으로도 되게 잘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이 컨셉추얼 캡션 모델 학습한 것도 뭐 700M 4개이기 때문에 달리 17빌리언에 비해서는 한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한 700M 4개 붙여도 한 이렇게 좋은 퀄리티는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동물 클래스들은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AR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제너레이션 잘 된 거 볼 수 있고 근데 아직도 사람 얼굴이나 이런 건 많이 일그러지는 건 아직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또 CC 같은 경우에도 뭐 heart made of pizza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학습이 어느 정도 잘 돼서 base made of 아보카도 모양의 막 물병 이런 것도 만들어주죠. 우리가 달리에서 되게 신기하게 봤었는데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잘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VQ겐에서 256 이미지보다 더 큰 이미지를 만들어 보자 하면서 전체 어텐션을 하는 게 아니라 패치와이즈로 픽셀 S네일처럼 하나하나 만들어서 계속 크게 만들어 보는데 이런 것들도 잘 학습된다는 거를 실험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뭐 브록에서는 이런 시멘틱 맵을 컨디션으로 줬을 때 이미지도 잘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로컬 에디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윗부분을 마스킹하고 만들어 봐라 했을 때는 당연히 기존 VQ겐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을 못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윗부분 내 맘대로 만들다가 이제 아랫부분이랑 합치면 안 맞겠죠. 위아래가. 여기는 좀 맞는 것 같긴 한데 보시면 얘는 금발의 긴 머리인데
위쪽에서 이미 대머리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합쳐버리니까 대머리 된 긴팔이 됐죠. 긴 머리가 돼버렸죠. 여기 같은 경우는 얼굴 구도가 아예 안 맞죠. 이미지 바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 만들었던 샘플을 바탕으로 다시 인코딩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아랫부분 보고 다시 윗부분 수정하고 아랫부분 보고 다시 윗부분 수정하고 이런 걸 반복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좀 코헤런스가 맞는 샘플을 만들어주는 거 볼 수 있고 실제로 그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만들어내는지 트라젝토리를 보더라도 이게 이제 위쪽이 VQ겐인데 TT는 이런 트라젝토리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서로 다른 샘플을 이렇게 놓는 거고요. 처음에는 이 아랫부분을 컨디션으로 주고 윗부분 채웠을 때 어느 정도 안 맞는데 다시 여기에서 리버스 프로세스 한 번 더 겪게 되면은 어느 정도 잘 맞게 됐죠. 사실 이게 T는 3인 모델이라서 이게 끝나는데 얘네들이 그냥 마지막 스텝에서 계속 돌렸다고 해요. 수렴할 때까지. 한번 계속 돌려보니까 이 정도까지 수렴하니까 이 정도까지는 퀄리티가 좋아지더라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윗부분이 막혀 있어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주장을 하게 됐고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마스크를 자유롭게 주더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마스크가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도 이렇게 일단 아무거나 만들고 나서 이 전체 이미지를 다시 인코딩해서 다시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 모양이 맘대로 돼도 상관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사람 얼굴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뭐 머리도 뭐 대머리로 만들 수 있고 이 트럼프 비슷한 머리도 만들 수 있고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게 이건데요. 이게 이미지넷으로 기억하는데 이 위쪽 데이터가 이렇게 북극 여우가 있는데 몸통에 마스크를 주고 나서 클래스 컨디션을 같이 줄 수 있잖아요. 트랜스포머니까. 그래서 클래스 컨디션을 이 북극 여우에서 다른 애들로 막 바꾸어줘요. 바꾸면서 이 마스킹을 취해보니까 진짜 딱 이 부분은 이렇게 뭐 지브라로 바꿔준다든지 타이거로 바꿔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결과를 보여줘서 전 되게 재밌게 봤고요. CC에서도 이런 풍경이 있을 때 이 배경 부분에 마스킹을 하고 디스크립션을 막 바꿔주게 되면은 이 배경 부분만 이 디스크립션에 맞게 바꿔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arbitrary shapes of 마스크에 대해서 생성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 컨트롤러블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게 이 논문에 부각되는 것 같고요. 또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는 그러면 큰 모델 하나를 쓰는 거랑 작은 모델 여러 개를 써서 이런 식으로 디퓨전을 하는 거랑 뭐가 더 좋냐라는 걸 비교를 메인으로 했는데 전체 파라미터는 이런 식으로 맞춰주고 만약에 T는 2면 800M, T는 3이면 하나는 VQ겐이라서 빼고 두 개는 400M 2개, 뭐 200M 4개, 100M 8개 이런 식으로 모델링 했을 때 보니까 이게 T는 9일 때 보면 이게 한 스텝에서 AR 모델은 100M밖에 안 되더라도 이거를 그냥 8번 해주는 게 800M짜리 모델 하나보다 낫다 이런 결과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2개일 때는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이 스텝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델이 가벼워도 큰 모델 하나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좀 좋은 재밌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의 비율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디코더가 커지면 샘플링 스피드가 여기가 오른쪽이 샘플링 스피드인데 샘플링 스피드가 느려지거든요. 왜냐하면 샘플링 할 때는 한 자리 예측 디코딩하고 그거 바탕으로 다시 인퍼런스해서 그 다음 거 예측하고 그 다음 거 예측하고 이걸 디코더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디코더가 크면 샘플링 스피드가 느려지는데 디코더가 작으면 샘플링 스피드가 빨라집니다. 반대로 디코더가 작으면 인코딩한 거 바탕으로 추론을 한번 조금밖에 못하니까 당연히 성능은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뭐 한 1대1을 넘어서 한 인코드 18레이어, 뭐 디코드 한 5레이어 정도 하더라도 크게 성능 차이가 나지는 않더라. 그래서 좀 인코더랑 디코더 비율을 어느 정도 가져가되 디코더를 좀 더 가볍게 가져가는 게 현실적으로 좀 유용한 것 같다라는 좀 결과들도 보여주고 있고 다른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이나 디퓨전 베이스드 모델 또는 트레이닝 트랜스포머랑 샘플링 스피드를 비교할 때도 당연히 트레이닝 트랜스포머는 한 스텝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제일 빠른데 크게 한 8스텝 하더라도 막 크게 느려지진 않는 1초 정도의 어쨌든 256 256 이미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미지 바트는 바이디렉셔널 컨텍스트를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는 오토리그레시브 트랜스포머를 제안했고 결과적으로
하이 피델리티 이미지 신테시스 그리고 컨트롤러블 이미지 신테시스를 달성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 어떤 식으로 그걸 해결했냐면 멀티노밀 디퓨전 프로세스를 이용했고 각각의 스텝마다 리버스 프로세스를 AR 모델로 이용해서 전체 T는 줄이되 그냥 AR 모델을 많이 가져가는 마치 논 오토리그레시브 어프로치에서 픽스드 랭스를 주어지고 반복해서 리파이먼트를 했던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해결을 했다. 그리고 퍼포먼스가 되게 좋고 이런 로컬 에디팅 같은 경우에는 되게 프랙티컬하게 응용할 수 있는 데도 많을 것 같다는 결론으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좀 대충 설명한 게 많은데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